늦었지만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 언론과 기자들의 무분별한 보도 경쟁, 인격권을 경시하는 보도 행태 때문에 이성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한국 기자의 한 명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고 이성균 씨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는 오늘 포토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오늘 얘기할 포토라인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 피의자가 출석할 때 그 장면을 촬영하는 포토라인으로 개념을 한정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논의 시작 전에 권준상 변호사님께서는 포토라인 취재 관행 어떻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전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공인의 경우에는 감시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토라인 관행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데요. 오늘 한번 본격적인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호사님, 네. 포토라인 취재 관행에 대해서 기자인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세요? 보통 포토라인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님들 중에서 한 분이 마이크 잔뜩 들고 나와서요. 네.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대표로 묻죠. 네. 오늘 대표. 조사, 오늘 조사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네, 보통 그렇게 묻죠. 네. 네. 죄를 반성하십니까?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해요. 네, 그렇죠. 네. 주로 어떤 기자가 맡게 되는 겁니까? 규칙 같은 게 있습니까? 아, 이거를 들고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기자요? 네. 그날 모인 기자 중에 연차가 제일 적은 막내 기자가 보통 합니다. 연차가 차면 귀찮거든요. 그런 거 하기. 네. 저는 이런 질문들이 수사기관이나 할범직한 범죄자 취급하는 질문이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혐의를 인정합니까? 라고 네. 묻는 거는 혐의를 인정 안 한다라고 하면 저 뻔뻔한 그렇죠. 사람, 죄를 인정 안 해? 이렇게 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 네.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죠. 반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네요. 예. 죄를 안 졌는데 뭘 반성하라고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네. 그리고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피해자는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겁니다. 오늘 조사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보통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긴 하죠. 예. 그 답을 들으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긴 합니다. 또 저렇게 대답하는구나. 예. 차라리 근데 기자들 입장에선 그런 생각도 해요. 아, 그냥 세게 무죄를 좀 주장해주면 좋을 텐데 또 그러지는 않아요. 예. 내가 이래서 나는 억울하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그걸 받았을 텐데 좀 잘 그러진 않죠. 예. 일단 이 포토라인 관행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아, 이게 하나의 이 일화가 있는데요. 1993년에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요. 이 출석 과정에서 카메라에 정주영 회장이 머리를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를 흘리게 되고 이게 이제 보도가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수사기관에서 포토라인을 설치해주면 우리가 좀 질서 있게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하면서 취재를 하겠다. 이래서 포토라인 취재 관행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기자님들의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 포토라인 관행이었네요. 그렇죠. 이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군사 정권 시절에는 기자들이 이렇게 몸싸움하면서 촬영할 만한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출석하는 일이 자체가 잘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재벌들도 수사를 받고 전직 대통령들도 수사를 받고 이러면서 기자들이 수사기관에 가서 촬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서로 몸싸움을 기자들끼리 벌이다 보니까 포토라인을 세워서 취재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 포토라인 관행이라는 것이 외국에도 있습니까? 저도 이번에 사실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포토라인 취재 관행이 특이하게도 일본과 한국만 있는 그 문화라고 해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독일의 경우에는 포토라인이 아예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냥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소환할 때 그 소환 일정 자체를 알려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언론에. 다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기소하는 시점에 브리핑을 하고 그때 이제 수사 관련 정보를 충분히 언론에 제공을 하고 그래서 기소 시점에 이 범죄 관련 그 언론 보도들이
이제 일제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우리하고는 반대인데요. 피고인의 이름, 나이, 거주, 고용, 혼인 여부 이런 개인정보를 다 보도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언론의 자유다. 대신에 재판에 예단을 줄 수 있는 정보, 예를 들어서 장인수가 폭력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 그러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의 게임을 했거나 영화를 봐왔다. 이런 건 보도하면 안 된다고 해요. 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네, 독일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포토라인 관행과 같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네요. 예, 그쵸. 영국 사례도 저는 좀 재밌게 봤는데요. 수사가 끝나고 기소하는 시점에 브리핑을 하는데 이때 피의자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도 같이 공개를 한다라고 해요. 영국 같은 경우는 검사가 객관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수사기관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 그러니까 피의자한테 유리한 증거까지도 같이 공개를 하니까요. 네. 예.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포토라인에 대한 규정이 없느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경찰 규칙, 검찰 규칙 전부 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포토라인에 세우지 말라는 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법무부 훈령인 검찰 사건 같은 경우는 공인의 경우에는 포토라인에 세워도 된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는 공인이 뭐냐? 누구를 공인으로 볼 것이냐? 공적 인물에 관해서는 법규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먼저 네. 이성균 씨 같은 연예인은 공적 인물이 아닙니다. 자, 이 공인의 기준을 살펴봤는데 굉장히 기준이 높습니다. 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뭐 부장판사 이상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예. 권력과 자본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을 그 공인으로 정도의- 규정하고 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해서 공인은 아닌 거죠. 네, 이것이 언론이 감시해야 될 영역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연예인은 유명하다 뿐이지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언론이나 뭐 수사기관이나 네. 뭐 공조직에 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력은 전혀 없죠. 굳이 따지자면 대중의 호기심의 대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찰은 그러면 공인의 경우 세워도 된다라는 규정도 없고요. 허용 규정이 없습니다.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무슨 근거로 포토라인에 세운 겁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성균 씨를 포토라인에 서게 한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경찰서의 뭐 서장이라든지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포토라인에 세웠다라는 사실 자체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규칙을 위반한 거니까 뭐 징계 사유는 될 수 있겠죠. 아, 그 공무원을 내부 징계를 할 수 있는데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 네. 네. 여기서 이런 점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유명한 연예인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공적인 대상이 아니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하는. 저는 변호사로서의 시각이 강하다 보니까요. 일반인의 범죄라고 하는 점에서는 연예인의 범죄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범죄라고 하는 것도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게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지 법원 재판을 통해서 범죄가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수사 단계에 불과한데 초기 단계에서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면은 유죄로 간주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낙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정도의 선입견과 예단이 생기게 되면은 판사도 재판을 하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헌법상 존중받는 기본권을 연예인의 경우에는 박탈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런 측면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예인의 경우에는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본인의 인기, 명예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만약에 연예인이라 그러면 법원의 유죄 판결보다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사회적인 인격에 대해서는 사형이 집행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나겠죠. 특히 이제 고 이성균 씨 사건에서 이게 극명하게 드러난 거죠.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일반인을 포토라인에 세웠을 때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토라인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이미 모욕을 주고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을 주고 그래서 사회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거죠. 체면을 깎고 네, 하는 부분. 예. 이런 측면도 사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이제 다른 지점이 재벌 총수나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 그러면 숨겨주는 게 맞느냐, 비밀리에 수사하는 게 맞느냐. 저는 그건 언론의 자유 영역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권력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외압을 줄 수 있는 것은 일반인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것은 이 부분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럼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일반인, 공인이 아닌 사인들에 대해서는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 초상권을 좀 엄격하게 보장을 해야 되고 공인들의 경우에는 언론이 취재나 보도를 통해서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셨고요. 다음 주제로 포토라인과 관련한 판례가 있습니다.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의 사업가 김모 씨 사건이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공개될 때는 얼굴 등을 철저히 가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른바 검사 스폰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사업가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워 민간인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5년 전 김영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을 폭로한 사업가 김모 씨. 김 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달아났고 강원도 원주에서 체포돼 법원으로 호송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술, 향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현금화하십니다. 이후 김 씨는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워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검사 스폰서 의혹을 폭로하며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한 점, 호송 차량에서 내린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점 등을 볼 때 강제로 포토라인에 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공인으로 볼 수 없고 신원이나 초상을 공개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국가는 김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당시 검찰이 김 씨 체포 사실을 기자들에게 미리 알렸고 김 씨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거부하며 얼굴 등 가릴 수 있는 물품을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면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공무원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초상권을 방어할 보호 의무를 위반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어떤 그 포토라인이라는 취재 관행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인격권, 초상권, 프라이버시 이거를 보다 이제는 우위에 놓고 대법원이 판결을 한 거잖아요. 우선 김모 씨가 공적 인물이 아니라는 점은 공보 준칙상 분명하다. 그렇죠. 사업가니까 공인은 아니죠. 네, 그리고 구체적인 이유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범죄 사실 자체가 아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군지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 피의자의 이름이나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건 부당하다. 공인의 경우에는 초상도 공개해도 됐고 그렇죠. 실명도 공개해도 되는데 일반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김모 씨는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그 범죄 사실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 네, 그런 종류의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김모 씨의 경우에는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된 상태였으니까 공개 수배 및 검거를 위해서 신상을 공개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공개 수배 대상도 아니었죠. 네, 그래서 김모 씨의 경우에는 신원 및 초상 공개를 정당할 사유도 없고 공보 준칙이라든지 수사 준칙이라든지 관련된 절차도 전부 어겼기 때문에 위법하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저도 이 사건에서 재밌게 본 게 수사관들이 김 씨의 팔짱을 끼고 다가가다가 포토라인 앞에 딱 서니까 팔짱을 빼고 옆으로 빠져요. 기자들이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도록. 보통 수사기관이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사업가 김 씨를 포토라인에 세울 작정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것만큼 특이한 지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뇌물 사건의 당사자였던 부장검사의 경우에는요. 비공개 소환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공인이거나 공인적 성격이 더 강한데요. 네. 부장검사였으니까. 그런데도 비공개 소환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보 준칙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했죠. 저는 사실 이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이 있는데 수사기관들이 그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마음대로 포토라인에 누구는 세우고 누구는 세우지 않고, 그리고 이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 수사기관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사회적인 낙인이라고 하는 형벌을 수사기관 재량으로 부여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왜 언론과 수사기관은 특정 피의자에 대해서 포토라인을 세우느냐? 저는 이게 언론과 수사기관의 이익이 서로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연달아 3번을 포토라인에 세운 거지 않습니까? 네. 특히 마지막 3차 소환 때는 이성균 씨 측에서 비공개로 소환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걸 묵살하고 또 공개 소환해서 포토라인에 세웠단 말이죠. 도대체 이렇게 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네, 큰 문제입니다. 음성 결과가 나오면 공개 소환하고 포토라인에 세우고, 또 음성 결과가 나왔을 때는 다시 공개 소환하고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예.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토라인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 관련 수사는 간단하죠.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 나오면 뭐 이제 기소하면 되는 건데, 한 번 하고 2번 해서 안 됐는데도 계속 소환해서 그걸 되풀이하고 그럴 때마다 포토라인에 세웠단 말이죠.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상 경찰이 자백을 강요한 거 아니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을 경찰이 불러서 조사하는 사건이었고, 취재를 하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자백을 하면 편하잖아요. 피의자가. 경찰에서는 압박수단으로 삼는 거죠. 자백 안 하면 KBS, MBC 부른다. 왜냐하면 그 연예인 입장에서는 그게 더 공포예요. 유죄를 받는 것보다. 그 당시에도 자백을 강제하는 수단이었다고 생각해도 그렇죠. 되겠네요. 아니, 그 당시에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유명 정치인들, 뇌물 사건, 이런 걸로 수사기관에서 불러서 뇌물 자백을 안 하면 뇌물이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현찰로 주고 몰래 주고받는데. 이런 거죠. 내연녀를 얘기하는 거죠. 수사기관에서. 아니 뭐 의원님 여기 딴 살림 차리셔갖고 있잖아요. 이거 언론에 흘릴까요? 그냥 돈 받았다고 인정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압박하기도 하고요.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 언론과 수사기관이 이게 이제 죽이 맞는 거죠. 예.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11월에 있었던 KBS 보도입니다. 저는 기자로서 이 보도를 보고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어떤 사적인 내용들이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 무분별하게 보도가 되죠. 이게 사실 범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잖아요. 저도 화가 났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아니죠. 쉽게 말해서 내가 저걸 왜 알아야 돼? 포토라인과 비슷한 건데 모욕을 주는 거죠. 범죄도 아닌데. 지극히 사적인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돌아가서 수사기관과 언론이 합작한 작품이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언론사는 특종에 대한 욕심, 수사기관은 실적에 대한 욕심, 이게 맞아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수사기관은 인성균 씨를 포토라인에 세움으로써 자신들의 수사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요. 언론은 시청률 장사하고요. 그리고 항상 국민적 의혹이 생기는 지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연예인의 자극적인 범죄가 보도될 시기에는 항상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렇죠. 이 이성균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뭐 여지없이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된 게, 당시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문제가 불거지거든요. 경찰에서 이성균 씨 마약 의혹이 제기가 되고 이게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마치 열심히 기사를 쓰라는 듯이 경찰에서 3번 모두 포토라인에 세웠단 말이죠. 이성균 씨를. 그렇게 할 이유가 굳이 없는데도. 이게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결과는 아주 비극적인 결과로 나타난 거죠.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하는. 피의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가족의 인권도 크게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성균 씨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족에게 가장 큰 고통이 수반됐습니다. 그리고 사업가 김모 씨의 경우에도 딸아이가 충격으로 쓰러져서
영구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자기 아빠가 포토라인에 쓴 장면을 보고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이걸 어떻게 보장할 것이고 어떻게 회복을 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가족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포토라인에 세우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의 상처가 더 클 수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을 포토라인에 세웠을 때 가장 큰 부작용이 사회적 연좌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족들도 네, 죄인처럼 살아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되고 맞습니다. 예, 그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리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마무리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변호사님은 이성균 씨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맞았느냐? 포토라인 취재 관행이 필요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인에 불과한 연예인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관행은 사라져야 됩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포토라인 관행이라는 것이 부작용밖에 없다. 순기능이 없기 때문에 법률로서 공인을 명확히 규정을 하고, 지금은 행정규칙에만 남아 있습니다.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수사기관과 언론사의 기자분들도 법률을 준수하게 해야 된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이성균 씨를 포토라인에 세운 것은 잘못됐습니다. 저는 오늘 논의를 하고 나서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이 같은 취재 관행이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선진국들은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건 후진적인 그 취재 문화라고 볼 수밖에 없다. 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피의자들 포토라인에 세웠을 때 피의자는 그렇다 치고 그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 예,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포토라인 취재 관행을 없애는 걸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니냐. 다만 저는 하나의 전제 조건을 달고 싶은데, 선진국들은 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정 시점, 특정 기준이 충족을 하면요. 심지어 수사기관에 불리한, 피의자한테 유리한 정보까지도 공개하는 정도. 이런 전제 조건이 마련된다면 사실 포토라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취재 관행은 이제 좀 없애도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장은 자신의 논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토라인은 취재원의 권리와 취재 보도의 자유가 만나는 접점이다. 피의자의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선진적인 취재 관행, 취재 시스템, 공보 관행을 만들어 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